강의 너무 어렵다고 저기 찾아와서 불만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제. 근데 이제 강의가 좀 어려운 거를 제가 쉽게 못하는 제 좀 무능함도 있고요.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을 쓸 때 서점 돌아다니면서 참고 도서를 찾았는데, 제가 대형 서점에서 제가 참고할 만한 책이 단 한 권도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굉장히 뭐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앞으로 이 찾아오는 4차 산업혁명의 그 진화 속도,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미처 책으로 쓸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낯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냉장고가 전 도시에 있는 모든 냉장고가 스마트화되면서 거기에 재고량이 그 농촌에 있는 농부들이 매일 아침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뭐 그동안 누가 강의한 적도 없고요. 예, 그만큼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얘기를 그냥 뭐 몇 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런 거를 또 설득을 시키려면 지금까지 그런 어떤 지구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100만 년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얘기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그리고 그 증거는 전부 꽃가루하고 저기 얼음에 이산화탄소하고 메탄 농도로 다 나타나 있다. 예, 그런 걸 또 말씀을 드려야, 저게 뻥이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지구 온도가 지금 1도가 올랐는데 2도로 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연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2부에서는. 지금 석유 화학 시대네. 예. 뭐 석유 화학 시대 끝났고요. 정보 시대도 곧 끝나가는데,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정보 시대에서 생물학의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4차 산업혁명과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무생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어떤 기계들이 인공지능이 조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작은 기계들이 곳곳에 사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또는 나무한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무, 과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나노칩이 과일 나무한테 들어갔을 때, 이제 지금 뭐 그런 것이 좀 연구되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축산업에서는 소들이 목걸이를 차고 있어요. 근데 그 소들이 목걸이를 찬 이유가 뭐냐면, 암컷이 발전기가 왔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를 이미 알고 나서 수정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이미 지금 그 축산업계로 나가 있고요. 근데 그게 미래에는 예를 들어서 과수원까지도 나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과일나무가 지금 그 해충이 나무에 와서 알을 낳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그것까지. 그래서 이제 언제 없앨 아니면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은요,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과일을 키우다 보면은 똑같이 병충해가 왔는데 어떤 거는 멀쩡하고 어떤 거는 병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이 친환경 어떤 생태 농업이 더 유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가게 되면은 농약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이냐, 그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농약이 없어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 지금 인공지능하고 3D 프린터하고 이런 어떤 제조업 혁명이 오는 것과 같이 그런 혁명이 오는 거예요. 어떤 생태농업인데 스마트 생태농업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전의 생태농업하고 좀 틀린 거죠. 스마트한 생태농업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 곡선에서 보면 정보의 시대에서 생물학의 시대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가치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조업 혁명이 오고 3D 프린터로 지금은 권총도 찍을 수 있고 MIT에서는 3D 프린터로 로봇까지 찍어내요. 로봇까지도 찍어내고 각종 기계나 기구를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찍어내는 시대. 그래서 이제 어떤 제조혁명의 시대가 오는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은요 이게 깎을 수가 없어요. 찍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자나 원자로. 여러분 세포를 만들 수 있나요? 세포를 지금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세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주 작은 세포를 프린터로 프린트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세포들을 잉크 들어가는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시대예요. 그걸 아무튼 바이오 프린팅으로 그게 앞으로 의료계에도 많이 도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주로 이제 바이오 프린팅은 의료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거리에도 들어가게 되고 농업 관련해서는 바이오 프린팅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 씨앗을 어떤 식으로 아까 그 씨앗 태교화처럼 씨앗을 어떻게 그게 GMO죠. 씨앗 속에 들어가 있는 DNA를 어떻게 변형해서 추위에 견디게 한다거나 그런 것도 계속 연구가 될 거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농가에서는 씨앗 태교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 지금은 고도의 시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삼아서 추위를 견디는 씨앗, 더위를 견디는 씨앗을 한번 연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영국에서 커피가 그 영국으로 넘어갔을 때 영국 왕실에 그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산에서 어떤 집사가 1000그루의 커피를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추우니까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 살아남은 커피가 어떻게 됐냐면 살아남은 커피에서 딴 커피 열매는요,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 다음 해에는. 그래서 그게 점점점 퍼져가지고 지금은 영국 왕실에서도 커피를 직접 따서 굉장히 양이 많아진 거죠. 그 한 마리가 한 그루가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씨앗태교로 우리가, 열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변화예요. 예. 근데 씨앗태교는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금속 성분을 주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그건 더 또 고도의 기술이니까 추위에 견디는 씨앗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장 그 유리하다고 보고, 자, 정보 시대에서 생물학 시대로 넘어가는 거 좀 더 보충을 해보자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생산이 자동화가 됐을 때 노동자들이 많이 이렇게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는 모든 제조업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는 사회로 가게 됩니다. 모든 제조업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생태 농업이 필요하고 좀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그 생태 농업의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농촌에서 젊은이들을 고용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조된 모든 물건이나 모든 기계의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미래에는 전기세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공장주가 있는데 인건비 안 나가, 전기세 안 나가. 또 미래에는 어떤 상황이 오냐면 기구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고장난 것을 고치는 시대가 와요. 수리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단가는 계속 떨어진다고 그랬죠.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장이 갑자기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어떤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돈을 못 벌게 됩니다. 돈을 못 벌게 되죠. 왜? 마진이 안 남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제조 기술을 인간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연구하는 단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급속하게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값싸게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얘기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래 사회가 플랫폼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프린터를 공짜로 줄 테니까 프린터를 딱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기업이 돈이 많다고 쳐요. 근데 프린터를 100만 명한테 공짜로 딱 뿌렸어요. 자본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프린터로 프린트할 수 있는 프린트액이 특별하게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프린터액만 그 기업에서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100만 명이. 이게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급속도로 플랫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돈이 더 많은 사람이 공짜로 그런 어떤 소비재를 뒤에 숨기고 뭔가 소비할 수 있는 거를 냅두고 그게 이제 그 원재료예요. 원재료. 그러니까 원재료를 가공을 하고 그 원재료가 들어가는 기구를 공짜로 뿌려버리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곧 이제 10,000원대로 떨어집니다. 휴대폰 가격이. 그럼 솔직히 50만 원 주고 누가 휴대폰을 사요? 10,000원짜리 휴대폰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플랫폼 전쟁이라는 건데. 자, 이 플랫폼 전쟁 시대에는 정보 시대에서 생물학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플랫폼 전쟁이 굉장히 심해지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돈 많은 기업으로 합병이 돼버려요. 2등, 3등, 4등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짜로 뿌릴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2등, 3등, 4등.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아마존, MS 이렇게 결국에는 미국에서 정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이 중에 하나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공짜로 뿌릴 여력이 되거든요. 뭔가 기본적인 기기를 공짜로 뿌려버린단 말이죠. 막 찍어가지고 인건비 안 나가면서. 네. 자, 그런 시대가 오면서 결국에는 정보 시대에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점점점 망하게 됩니다. 네. 점점점 망하게 되고 하나의 그 기업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럼프 시대가 되면 또 어떻게 되냐? 관세를 많이 매기면은 이 정보 시대의 그 ICT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의 공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ICT 회사 사장이야. 뭐 어떻게 할까요? 미국을 포기해버립니다. 미국을 포기하고 본사를 외국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요. 전문가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에서 8년 정도는 미국이 호황을 누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경쟁력들이 이미 어떻게 될까요? 해외로 다 빠져나간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대공황이 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돈을 못 버는 시대가 옵니다. 자, 당분간 관세 올리고 보호무역 해요. 그러면 당분간은 호황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예전에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사례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중산층들은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돼야지 잘 사니까. 잘 살 것 같으니까. 근데 맞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미국 내 후손들한테는 굉장히 최악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들 사는 동안만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미국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미국 내에 있는 최첨단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무튼 넘어가고 그래서 그 과정에 제조업하고 ICT 기업조차 마진이 줄어들게 돼요. 점점. 왜냐면 인구도 줄어들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주는 사람이 줄어들게 돼요. 이제 필요성이.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지금 쓰실 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이게 미국에서 그 아폴로 그 달 탐사선을 보낼 때 계산했던 컴퓨터보다 성능이 훨씬 좋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70년대에 전 미국의 컴퓨터를 합친 것보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하나가 계산 능력이 더 좋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스마트폰으로 달나라에 로켓을 쏘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아무리 고성능이 돼도 그 고성능이 된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필요하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연구를 아무리 해봐야 사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ICT 기업도 돈을 못 버는 시대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학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ICT 지금 제조업도 다 망하고 ICT도 다 망했어. 그게 이제 지금 보면 생물학 시대가 제가 봤을 땐 피크 타임이 2050년이거든요. 이 사람 컨트라티에프의 연구에 의하면 50년 주기설에 의하면 2050년인데 2050년대쯤이면은 제조업하고 그 ICT는 전 세계 플랫폼을 차지한 한두 개의 기업만 남고 다 망해요. 다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새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ICT 기업들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은 의료, 먹거리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기술이. 왜? 기본 생필품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농업이 농촌에 언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심각하게 오는 건 30년 후지만 어느 정도 오는 건 15년 후예요. 순차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미래 사회는 왜 모든 사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냐면은 ICT 기업하고 제조업들이 마진이 남지 않게 되면서 얘네들이 끊임없이 바이오하고 연합을 시도합니다. 바이오 농업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진은 어차피 제조하는 단가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생산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조금이라도 마진을 남기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다가 내 마진을 좀 붙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과수원 그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농촌에 찾아가서 이거 1년 사용료를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그 과거에 그 교육기업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들 교육을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냐? 시골에 농토가 있으면 절대 팔지 말라 그랬어요. 도시에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팔라 그랬어요. 빨리 팔수록 이익이다. 근데 지금 좀 늦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버블이 더 빨리 터집니다.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 매매가 잘 안 될 겁니다, 이제. 늦은 거지. 아파트가 두 세대가 있다면 제가 빨리 팔라 그랬거든요. 미국 금리 올라가기 전에. 근데 사실 이제 늦어버렸어. 더 늦어버렸고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부동산 버블이. 그러니까 공실률하고 건물을 그냥 녹슬어 가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건물이.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지난 5년간 다니면서 건물은 팔고 농토를 사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조업하고 ICT 기업이 망하면은 결국 먹거리로 붙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농토를 잘 보존하시고 앞으로 20, 30년 동안 해야 될 게 뭐냐? 기후변화를 정말 이 기후변화에 신경 써야 돼. 이것만 신경 쓰면 돼. 그러면은 큰 손해 없이 1970년 이후에 도시로 건너갔던 농촌의 부가 지금 여러분 쌀값 안 나오잖아요. 이게 다 도시로 건너간 거고요. 다 정치 자금으로 쓰인 거예요.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백남기 농민이 가서 그렇게 데모를 했느냐? 이 사람 공부 좀 했잖아요. 공부를 해보면 농촌이 가난해진 만큼 그게 어디한테 갔느냐? 대기업하고 정치인한테 갔다니까요. 기득권한테. 그걸 알게 돼요.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대포 맞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사람이 참 인과응보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된 것도 있잖아요. 경제권하고 손을 잡았던 정치 엘리트들이 지금 한 방 맞은 거예요. 인과응보예요. 왜 지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면서 미국의 중산층들을 망가지게 했잖아요. 이게 인과응보죠. 근데 이 인과응보가 더 처참하게 옵니다. 앞으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조업하고 ICT가 거의 마진이 사라지는 상황이 온다 그랬죠. 인구 감소하고. 그래서 결국 생물학의 시대로, 정보의 시대에서 생물학의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이제부터는 누가 피해를 보느냐? 그러니까 뭔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피해를 전혀 안 봐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익만 봅니다, 앞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부가 이동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토를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이 생명산업을 정말 잘 지키고 계속 연구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기후변화가 너무 위험한 변수더라는 거예요. 농업인들한테.
왜냐면 갑자기 싹쓸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가뭄이나 폭풍으로. 이걸 어떻게 대비할 거냐면 준비하면은 앞으로 농업인들이 부자가 되는 시대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충분히 느끼고 건강한 상태에서 그걸 느끼고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로봇 시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흘러가다 보면. 제가 이제 대충 띄엄띄엄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프린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그 제조업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그 사는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고도의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술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런저런 하다 보면 결국 이 기업들은 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먹거리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먹거리. 의료도 끝납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로 가서 바이오 의료에서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2050년이면 끝나버려요. 왜냐면 2050년쯤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사람이 병이 안 들어버리는 시대가 와요. 지금 여러분 피검사로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15년 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암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15년 전에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요. 벌써 나온 기술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는 무슨 얘기냐?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아예. 병원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쫄딱 망하는 겁니다. 의료산업 완전히 망해요. 아무튼 앞으로 그 처참하게 망하는 산업들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잘 나갔던 것들이 다 망해요. 그게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우리가 지켜볼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뀌어요. 전 세계. 근데 중진국 이상은 다 그렇게 바뀌어요. 미국도 그렇게 바뀌고 한국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국은 선진국에 속합니다. 거의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자, 그게 이 도표가 의미하는 그 정보의 시대에서 생물학 시대로 넘어가는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도표 하나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요, 생각보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제가 희망을 전달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한테 희망은 뭐냐면 새만금이죠. 중국과의 모든 교역의 중심지가 새만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높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중에서 수심이 굉장히 깊은 데가 있어요. 네, 수심이 굉장히 깊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대규모 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저만큼 깊은 데가 우리나라에서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부산항도 없고 평택항도 없고 전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나가면 있을까요? 울릉도? 그러면 울릉도에 배가 가서 뭐해? 그죠? 인천항도 없어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삼성이 그거 개발을 못하게 할까요? 삼성은 평택항에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린 거예요. 다 옮길 거예요. 평택하고 수원에 깔린 인프라를 새만금으로 어떻게 옮기냐고요. 무슨 수로 옮기냐고요. 최대한 늦게 새만금이 개발돼야 삼성은 유리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 문제인 거죠. 왜냐면 미래 사회는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모든 물류 유통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쓰고 돈을 남길 수 있는가로 전부 몰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이 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마진을 남기죠? 굉장히 큰 배가 엄청난 화물을 한꺼번에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수심이 깊은 항구에서 작은 배로 옮겨주고 거기서 단거리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즉, 새만금에서 중국에 있는 각 해안가 도시로 작은 배가 가는 것이고, 미국에서 어느 배는 어디로 와야 되느냐? 새만금으로 와야 되는 거죠. 미래사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라북도의 농민들은 뭐가 좋죠? 일단 이동거리가 짧잖아요. 새만금으로까지만 보내면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농토를 절대 팔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가 오게 되면 수출 마진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지는 거고, 우리가 물류비라는 거 무시를 못 하거든요. 화물비라는 거는.
계속 해봐요. 그게 1년에 쌓이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택배비 여러분, 택배비 무시 못합니다. 그거. 그 운송비라는 게 절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 왜 굶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쌀이 남아돌잖아요. 물류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아도는 곡물을 아프리카로 어떻게 옮기느냐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로 헬리콥터로 옮길 거예요? 배로 옮길 거예요? 드론으로 옮길 거예요? 식량을?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만약에 옮기는 비용이 완전히 제로다. 그러니까 태양열 드론, 그 시대가 올 거예요, 미래에는. 태양열 드론이 쌀 한 마를 아프리카까지 옮기는데 고장이 나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고치면서 태양광 전기 에너지로 이 쌀 한 마를 아프리카까지 보낼 수 있다. 그럼 내가 여기 서울에서 또는 이 전라북도에서 아프리카로 쌀을 보내는데 수고는 뭐냐면은 딱 포장하는 포장비밖에 안 든다. 그 드론은 어떤 국가에서 그 드론은 경영을 하고 나는 드론에다가 쌀 한 마리만 딱 걸어 놓으면 된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쌀을 수두룩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운송비가 제로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그 운송비를 기부금으로도 채울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한쪽에서는 쌀이 남아돌아도 물론 좀 쌀투기, 농산물 투기하는 사람들이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쌀을 바다에 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운송료가 많이 들기 때문이고. 자, 그래서 새만금이 그 수심이 깊은 서해안 항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잠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저기보다 깊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자, 그 부분이 언젠가는 좀 희망적일 것 같고요. 잠시 좀 쉬었다가요.